더정치 인터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현안에 대한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웠고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지탄이 되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어쨌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먼저 되고요. 또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그리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또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길에는 국회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좀 관련된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무슨 그 재판 청탁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런 재판 민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단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개 아마도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소속이니까요. 주로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서영교 의원 그 사건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 청탁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성범죄 관련한 문제거든요. 서영교 의원님께서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뒤로 또 그런 행동들을 보여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실망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또 다른 한편도 자유한국당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법사위 의원들이 좀 연루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좀 조용히 뒤로 조금 약간 물러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당이 이제 어제 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확한 진상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법원 행정처에 고칠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또 재발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의혹받고 있는 여러 가지 거를 이제 나라에 국회에 귀속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이미 사유환원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익충돌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적어도 이 공직자로서 공과 사의 영역에서 명확한 좀 구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는 손혜원 의원님 개인적인 캐릭터도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 공적인 영역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서로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뭐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설사 그런 자기가 전통문화나 과거 문화유산이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돈을 줘가지고 뭐를 사거나 뭐 하는 이런 개입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자제했어야 될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문체위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최대한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소위 여러 군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이건 특검할지 말지 그다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또 이 대통령 영부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근데 사건 내용이 관계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두 분의 인연이 있다는 그런 거죠.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과거 손혜원 의원을 맨 처음에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할 때 제가 그때 민주당의 수석 부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의원님을 그 당시에 영입해서
그 일을 같이 또 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어쨌든지 이 대통령 영부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손 의원님의 자기는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큰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진상을 밝혀야 되겠네요. 네. 자,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검찰 수사도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또 특검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 차츰차츰 국회에서 역할도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어제 3당 그 선거제도 개편안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려서 지역구하고 비례를 220대 110으로 한다.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혹시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실 바가 있나요? 이제 민주당이 200대 100으로 하니까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의석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것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2대 1이라는 그 기준을 이제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같은 거죠. 양쪽 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구가 253개에서 200개로 줄어들면은 53개가 줄어드는데 실제로 53개가 줄어들면은 2개의 지역구가 하나로 병합되는 것까지 합치면 약 106명의 최소한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선거구 조정이 생기게 되면 사실 선거법 통과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53개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금 소선거구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여나갈 것인지 저는 만약에 결단을 서로 한다고 하면 53개 줄이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찬성. 중앙선관위에다가 맡겨서 정말로 중앙선관위에서 그냥 그대로 선거구 획정해오면 200개로 소선거구제 해오면 그건 우리가 받고 나머지 100개는 비례대표하고 온전한 연동형 그렇게 한다면 뭐 저는 지난번 중앙선관위 안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지역구 줄이는 것을 취소하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300석 범위 내에서 그렇게 200대 100으로 해서 조정할 수만 있다면 국회가 결단할 수만 있다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3당은 그 권역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구 이외에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계산해서 배분할 것인지 지난번 중앙선관위에서 얘기한 것 6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배분할 것인지는 앞으로 저희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것을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비례대표의 숫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80석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권역별로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하라고 한다면은 권역별로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비례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초과의석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330석으로 늘리더라도 초과의석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 권역별로 했을 때는 초과의석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민주당이 얘기를 안 했어요. 300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안에 의하더라도 초과의석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바에 의하면 320석까지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정도까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그러면 330을 못 받을 이유도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안하고 지금 야3당 안은 얼마든지 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그런 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민주당에 제가 이제 의미심장한 그 워딩은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께서도 우리 당의 안은 원칙적으로 300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협상해서 탄력적으로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뭐 제가 홍영표 대표하고 오랫동안 협상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오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예. 자유한국당인데요. 예. 작년 12월 15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할 때 거기 틀림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의원 정수 10% 증원 여부를 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 사인할 때까지 김관영 원내대표님이 상당히 설득을 잘 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태도를 보면 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참 저 유감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 대표님께서 당시에 굉장히 결단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가 이미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이 원내대표로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기가 선뜻 쉽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두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네. 종료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도 대한민국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300석을 기준으로 10% 확대, 처음에는 확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가 네.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 확대 포함이라고만 하면 마치 본인이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니, 확대 여부 포함이라고 여부라는 말을 꼭 다시 넣어달라 그래. 마지막 사인하기 30분 전에 그걸 또 요청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나 대표님의 입장도 있고 당내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이미 적어도 330석까지는 그래도 협상에서 가능하다. 용의가 있었죠. 용의가 있다라고 예. 실제로 저는 해석했고, 서로 오랜 우리 5당 원내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한 달 만에 왜 입장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그걸 가지고 이제 당내에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선뜻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본인이 드라이브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반발이 생기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말까지 또 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로 일단 연장이 됐으니 그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설득해 나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민 앞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했죠. 이걸 가지고 이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 이 두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마당에 마지막에 사인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 발표해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참 가다가 협상이 다 되다가 마지막에 지금 조금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아예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뒤로 넘긴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 원내대표 하면서 도대체 자유한국당하고 어떤 사인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참 네. 요즘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심상정 의원이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오늘 전체 회의를 하면서 예. 여야 그 5당 원내대표들의 정치 협상을 병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정개특위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원내대표님들이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네. 얘기인데 어떻게 네.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지. 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을. 네. 이거는 좀 더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3당 교섭단체 만약에 해야 된다면 네. 그렇게 좀 압축해서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행해야 된다. 네. 정개특위 간사 수준에서 이거를 최종 의사결정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도 같이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 안에 이 선거제도 개편안은 절충이 가능한 수준이니 예. 여기서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네. 올려서 자유한국당 좀 압박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특히 정의당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을 불가피하게 그렇죠. 했습니다마는 네. 제가 끝까지 합의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국회가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선거법만큼은 네. 그동안의 국회 역사에서 보면 이건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패스트트랙을 한다든가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조금씩이라도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11월이죠. 여야정 이름이 좀 어렵죠. 국정상설협의체를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출범시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불공정 시정을 위한 뭐 공정경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입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거제도 개편하고 다 연계해서 네. 어떤 뭐 개혁 입법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네. 차원에서 좀 묶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초에 네. 작년 11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회의가 있었고 3개월에 한 번씩 통상제로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올해 2월 5일입니다. 11월에 있었으니까 2월 5일. 예, 그렇죠. 2월이 되겠죠. 2월 5일인데 2월 5일이 이 설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당겨서 1월 하순경에 합시다. 그리고 설 전에 여야 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큰 틀에 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면 좋겠다. 설 선물로요? 예. 그리고 도대체 그럼 뭘 합의할 거냐? 그동안 여야가 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들 아니면 어젠다를 전부 꺼내놓고 좀 빅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야당의 요구를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야당도 대통령이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좀 여야가 힘을 합치면서 앞으로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1월은 물 건너 갔고요. 안 열립니까? 예, 2월 중순쯤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상황이 2월 중순에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워졌습니까? 왜냐하면요, 지난 11월에 이미 합의한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이후에 지금 여당이 계속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국조계획서 지금 채택을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선거법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합의해서 다 하기로 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탄력근로제도 원래는 지금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그건 경사노위로 지금 그럼 넘기고 이제 2월 말까지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더더욱 지금 최근에 뭐 김태우 사건이라든가 신재민 사건 또 이 손혜원 의원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이런 걸 지금 요구를 여러 건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것에 더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조혜주 저는 중앙선관위원 상임선관위원 임명 강행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임명 강행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적어도 그 부분은 정말 청와대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꼭 담보되도록 이미 되어 있는 중앙선관위원을 공명선거 특보로 활약한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헌법에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건 야당의 인사권, 인사청문회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오만의 극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강행이 된다면 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뭐 등등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여러 가지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뭐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좀 야당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작년 9월부터 계속 그 법들 통과시키자고 했었거든요. 네. 공정거래법, 상법 특히. 그래서 상법을 명문화시켜서 11월 5일 합의문에 넣게 제가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1월 5일 날 관철시키고 12월 마지막 27일 날 국회까지 네. 상법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 뭐 합의하면 뭐 합니까? 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실 국회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은 민주당 잘못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도 잘못이고 민주당이 하려는 그 노력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또 뭐 조금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그러려면은 설득을 시키고 대신에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뭐를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서로 뭐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저는 대통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좀 모여서 협상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정도 창당하신 지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예. 바른미래당 창당 1년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폭망했다가 조금 살아나고 있죠. 지방선거 때 많이 작년에 그렇죠. 저희가 2월 13일에 정말로 청운의 꿈을 안고 어렵게 개혁 보수 세력과 이 합리적 진보 중도 세력이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나름 뭔가 좀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한번 했는데 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탈당이 민주평화당에 또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 네.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았고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지방선거에서 또 당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은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도 못 써보고 대패를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당이 이거 다 쪼개지는 거 아니냐, 도대체 총선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위기 예측 속에서 그나마 9월달에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조금씩 좀 추스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뭐 불안하지요.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여기를 지향하면서 또 중도 세력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다당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또 중도 세력,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바른미래당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의 창업주였다가 지금 현역으로 남아 계신 유승민 대표의 역할이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철수 대표야 지금 이제 일선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또 한국에 안 계시죠. 한국에 안 계시니까 예. 뭐 어떤 역할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유승민 대표께서는 또 이 현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과연 다음 총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 혹시 어느 쪽하고 뭐 합친되거나 정계 개편에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 중도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 당에 대해서 로열티가 대단히 높은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까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간다면 네. 국민들께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같이 연동되어서 선거제도 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바른미래당에도 더 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손학규 대표도 계시고 또 지금 한국에 없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계시고 또 바른미래당엔 그런 그 중요한 정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총선 때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손학규 대표께서는 임기가 2020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당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게 되실 것이고요. 또 안 대표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총선 전에 복귀를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뭐 그거는 예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예, 본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의 상당한 바람과 요구가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고요. 유승민 대표는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지방선거 마치고 2선 후퇴해서 지금 약 7개월째 지금 잠행 중이신데 네. 이제는 당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시면서 당의 단합 또 당의 앞으로의 비전 네. 또 오늘 뭐 말씀하셨다는 옛날에 과거에 바른정당 창당했을 때의 창당 정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당에 어떻게 접목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정당 얘기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2월 27일 날 있습니다. 네, 예. 그 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 예. 뭐 누가 대표 출마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누가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가 출마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저는 이제 저희 당의 내부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누가 당 대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좀 가자. 네. 그랬을 때 국민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고 이 어떤 정당이 창당을 돼서 국민에게 저 당이 있다. 저 당이 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다라고 제대로 인식하는데 통상 한 3년 내지 5년 가까이가 걸린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직 이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지금 불과 1년밖에 1년도 채 안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들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 내가 참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근데 정치를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결국은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제가 19대 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위 퇴학하는 학생들을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대로 상담하고 전학시키고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센터를 각 지자체에 전부 대한민국에 만들게 한 그 법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가 되면서 그래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금 구현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뜻깊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약간 형이상학적인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느낀 것은 이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쳐 있다. 또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될 좌우 이념에 치우쳐서 이 일을 그르치는 합의가 그르쳐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 2019년 기해년에 좀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조그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챙기고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싸우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국회 특활비를 폐지했던 그 폐기로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